검붉은 피비린내가 축축한 밤 공기에 엉겨붙어 숨을 쉴 때마다 태부 깊숙한 곳까지 썩은 살점이 밀려 들어오는 듯한 역겨움이 진주성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밤이었으나 성 곳곳에서 타오르는 화염이 뿜어내는 기괴한 주홍빛 섬광이 구름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 자체가 피를 토해내고 있는 듯한 참혹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승천하지 못한 원혼들이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과도 같았다. 준홍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체들이 산처럼 쌓인 성벽 아래를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고운 비단신은 이미 흙탕물과 굳어가는 핏물에 젖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곱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땀과 그 으름으로 범벅이 된 채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조금 전까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조총 소리와 병사들의 처절한 단말마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던 굉음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으나 지금 그녀를 둘러싼 이 정막은 전쟁의 소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와 심장을 옥죄었다. 발밑에 무언가 물컹한 것이 밟히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고 흐릿한 시선 아래로 드러난 것은 이름 모를 병사에 잘려나간 팔뚝이었으나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어디에 계십니까? 대체 어디에?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지아비이자 이 성의 운명을 짊어졌던 최경회의 흔적만을 미친 듯이 쫓고 있었다. 성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껍질이 벗겨진 채 널브러진 시신들과 창자가 쏟아져 나온 말들의 사체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개천은 붉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핏물로 변해 남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진주성이 함락되던 그 찰나의 순간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끔찍하여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으나 농계의 뇌리에는 그 순간이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놓은 듯 선명하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수일간 계속된 왜군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군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항전했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가 동쪽 성벽의 토성을 허물어뜨리면서 운명의 저울은 잔인하게 기울어버리고 말았다.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던 왜군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귀떼와 같았고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배고 찌르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었다. 농에는 치마폭을 움켜쥐며 불타버린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최경회가 마지막까지 지휘를 하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그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무너진 기둥과 기와 조각들을 헤치며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찢겨 나갔지만 그깟 육신의 고통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으리,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우리가 함께 도망쳤더라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삼켰지만 며칠 전 그가 남긴 비장한 유언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한 듯 비장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부인, 성이 무너지면 나 또한 이곳의 흙이 될 것이오. 허나 그대는 살아남아야 하오. 살아서 이 원통함을 기억해 주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장수의 결기라고만 생각했지.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관아의 앞마당에 다다랐을 때 농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조선 장수들의 시신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개 중에는 머리가 유금 없거나 사지가 절단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들도 허다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익숙한 갑옷 조각이나 소지품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시체 더미 속을 헤매던 그녀의 눈에 나치근 부채 하나가 피 웅덩이 속에 반쯤 잠겨 있는 것이 들어왔으니, 그것은 최경회가 평소 시를 읊을 때 즐겨 쓰던 합죽선이었다. 농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부채를 집어들었는데, 부채에는 붉은 피가 얼룩져 본래의 그림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흠집 하나가 그것이 지아비의 물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 결국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비명이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그녀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고, 그녀는 부채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지만 적들에게 들킬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끄끄거리며 짐승처럼 신음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는 김천일, 황진, 그리고 자신의 지압이 최경회의 마지막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을 택함으로써 조선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었으나, 남겨진 자에게 그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슬픔이자 형벌과도 같았다. 왜군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지르는 함성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농해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들은 우리 백성을 도륙하고 강산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죽음 위에서 술판을 벌이고 춤을 추려 하고 있었다. 농에는 흐르던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의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녀는 촉성루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평소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외장들이 승전 축하 연회를 열기 위해 붉은 등을 내걸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악기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냄새와 대비되어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악마들의 축제와도 같아 보였다. 내 지아비를 죽이고 내 나라를 짓밟은 놈들. 그녀는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칼을 들고 적진에 뛰어든들 개죽음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남강에 몸을 던져 지아비의 뒤를 따르는 것은 그가 남긴 살아서 기억하라는 유언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바로 여인이라는 점과 기생으로 위장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이었다. 그녀는 본래 양반 가문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기적에 올랐던 과거가 있었고, 최경회에 첩이된 후로는 기생의 신분을 벗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시금 천한 기생의 탈을 쓰고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함을 직감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고, 남강의 검푸른 물결은 말이 없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는데, 농에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이 목숨 헛되이 버리지 않으리라. 놈들의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어 낸님의 영전에 바치리라.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지아비의 부채를 소중히 갈무리해 옷 속에 깊이 넣은 뒤 폐허가 된 관아의 뒷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전에 기생들이 쓰던 화장 도구와
의복들이 흩어져 있을 터였다. 발을 옮기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밀하고도 단호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서려있는 원한의 기운이 밤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성 안을 배회하던 왜군 병사 하나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 하고 소리쳤지만 농해는 재빨리 무너진 담장 뒤로 몸을 숨겼고 병사는 쥐새끼인가 하며 투덜거리며 지나갔다. 농해는 숨을 죽인 채 병사의 등 뒤를 노려보며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조무렉이 한두 명을 죽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두머리, 그래, 놈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지옥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날이 밝으면 곧 승전 연회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관아의 안채로 숨어들었고 다행히 그곳은 불길이 미치지 않아 몇몇 물건들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농해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는데 거울 속의 여인은 피와 흙으로 얼룩진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붉은 핏물이 씻겨 내려가며 하얀 피부가 드러나자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과 작별하고 복수의 칼날을 품은 여인으로 거듭나는 의식과도 같았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주워 들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단한 듯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그것은 적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유인할 미끼였다. 옷고름을 매는 그녀의 손끝은 야무졌고 허리를 조이는 띠는 그녀의 결기만큼이나 단단하게 매듭지어졌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독한 사리가 담겨 있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마치 적의 피를 머금은 듯 요염하면서도 공포스러웠다. 보고 계십니까? 나으리, 제가 어떤 모습으로 놈들을 맞이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물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리빨 같은 도끼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며 여명의 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주성의 아침은 희망이 아닌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왜군들에게 닥쳐올 재앙의 예고편이었다. 농해는 마지막으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고 나섰고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 승자의 웃음소리는 패자의 비명보다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으니 진주성 안은 마치 거대한 도살장이 된 듯 비릿한 피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왜군들은 거리마다 횃불을 밝히고 약탈한 비단을 몸에 휘감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조선 백성들의 피가 묻은 금은 보화가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짓밟힌 아낙네들의 저고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골목 어기마다 쌓인 시체 더미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들었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는 술 취한 외병들의 칼질 한 번에 허무하게 끊겨 나갔다. 농해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거세게 요동쳤으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살수의 그것과도 같았다. 붉은 치마폭을 움켜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깨물려 있었지만 그녀는 감히 흐느낄 수도 없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들키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멀리 촉성로 쪽에서 들려오는 징소리와 북소리는 연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진군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농해는 발소리를 죽이며 무너진 담장을 타고 넘었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성내에서도 유난히 담장이 높았던 어느 양반가의 저택이었다. 이미 왜군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 대문은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가 보이는 도자기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찾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차의 깊숙한 곳, 안방마님들이 귀중품을 숨겨두곤 했던 비밀 벽장이나 반다디암을 찾아 헤맸다.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나 다행히도 바닥구석에 엎어져 있는 자개장식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뚜껑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미처 놈들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농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고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안도감과 함께 비장한 각오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주머니 끈을 풀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와 금가락지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것은 평화로웠던 시절 여인들이 지아비에게 사랑받으며 끼었을 장신구들이었으나 이제 농해에게는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락지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자신의 손가락에 대어보았는데 옥의 차가운 감촉이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서늘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으로 놈을 놓치지 않으리라. 농해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첫 번째 가락지를 왼쪽 엄지손가락에 끼워 넣었는데 마디가 굵어 잘 들어가지 않자 억지로 힘을 주어 밀어 넣었고 살이 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빡빡하게 끼워진 가락지는 손가락의 피를 통하지 않게 하여 금세 검푸르게 변하게 만들었으나 그래야만 했다. 헐거워서는 안 되었다.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 때 물살의 힘이나 적의 발버둥에 의해 손이 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검지, 중지, 약지, 소지까지 차례대로 가락지를 끼워 나갔는데 10개의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가락지가 채워질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에 족쇄를 채우는 듯한 비장함을 느꼈다. 옷가락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청아한 소리는 이 지옥 같은 밤과 어울리지 않게 맑고 고왔으나 그 소리를 듣는 농해의 귀에는 마치 칼과 칼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음처럼 들려왔다. 10손가락 모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나자 그녀의 양손은 무겁고 둔해져 마음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으나 두 손을 맞잡고 깍지를 껴보니 그 결속력은 가히 쇠사슬과도 같아 한 번 잡으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 보였다. 손가락 끝이 저려오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각성시키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농해는 깨진 거울 조각을 다시 한번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짙게 그린 눈썹은 비상하는 매의 날개처럼 날카로웠고 붉게 칠한 입술은 요염하면서도 잔혹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올려 비서 화려한 비녀를 꽂았고 붉은 치마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그녀는 조선의 여인 준홍계가 아니라 외장을 홀리고 그 목숨을 앗아갈 요부 야오후가 되어야 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품속에 간직했던 최경회의 피 묻은 부채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어루만졌는데 부채 끝에 입을 맞추는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붉은 연지 위로 길을 내었다. 나으리, 이 가락지가 제 손가락을 조여오듯 제 마음도 오직 당신 하나만을 향해 조여 메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봐 주소서. 그녀는 부채를 다시 깊숙이 찔러 넣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왜군들의 고성방가와 비명소리가 난무했지만 농예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촉성루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는데 곳곳에 깔린 왜군 보초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때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병사들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농에는 기지를 발휘하여 어둠 속에 몸을 숨기거나 마치 술시중을 들러가는 기생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한 번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외병 두 놈이 그녀의 고운 자태를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으나 농에는 당황하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일본말을 몇 마디 흉내내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재빨리 샛길로 빠져나가 몸을 피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놈들의 아쉬운 탄식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어리석은 놈들, 내 놈들의 목숨값은 그리 싸지 않다. 그녀는 속으로 뇌까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촉성루가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더욱 환해졌고 악기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는데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다. 촉성루 앞에는 수많은 왜군 장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입구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입구를 지키던 외병 하나가 창을 들이대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멈춰라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날카로운 창끝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지만 농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군님들의 승전을 축하하러 온 얘기 있지이옵니다. 이 좋은 날, 술과 노래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가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력이 있었다. 병사는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당당한 기세에 잠시 넋을 잃은 듯 창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했고 그 틈을 타 농에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매 끝으로 병사의 갑옷을 스치듯 건드렸다. 저 안에서 장군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시면 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쪽에서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수 하나가 소란을 듣고 걸어 나왔는데 그는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부관 중 하나였다. 그는 농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후, 조선 땅에 이리도 고운 계집이 남아있었단 말인가 들여보내라. 대장군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부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길을 비켜주었고 농예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촉성루 마당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주지웅님 지우치루린이었다. 수많은 외장들이 상을 엎어놓고 술을 퍼마시고 있었고 끌려온 조선의 여인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 사이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다.
바닥에는 술병과 고기,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기둥마다 붉은 등롱이 걸려 있어 마치 피바다 속에 떠있는 섬과 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농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무대 중앙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구의 사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이번 전투의 주역이자 진주성을 피로 물들인 원흉. 외장 게야무라 로쿠스케였다. 그의 옆에는 보검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농해는 그를 보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겉으로는 더없이 화사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10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들이 붉은 불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왜군들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장신구로만 보일 뿐이었다. 농해는 악공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익숙한 가락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사위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애절하면서도 격정적이었다. 붉은 치마가 허공에 나풀거릴 때마다 외장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옷가락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진혼곡이자 살아있는 악귀들을 지옥으로 초대하는 죽음의 무도였다. 게야무라 로쿠스케 역시 술잔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정복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농해는 춤을 추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에게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손가락을 조여오는 가락지의 통증이 극심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제 거리는 불과 10걸음. 그녀와 원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오직 흐르는 음악과 끈적한 욕망의 시선, 그리고 차가운 살이만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밤하늘에는 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남강의 물결 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왔으니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하며 울부짖는 듯 했다. 춤사위는 마치 폭풍 속에서 위태롭게 날갯짓하는 나비의 그것처럼 애처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가 또아리를 트는 듯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으니 촉성루 안을 가득 메웠던 짐승 같은 소음들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오직 그녀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농해는 자신이 추는 춤이 단순한 유희가 아님을, 이것은 죽은 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산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제의 지이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한 동작 한 동작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붉은 치마가 허공에 원을 그리며 펼쳐질 때마다 그 끝자락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향기가 외장들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바람은 연회장의 탁한 공기를 가르며 서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부유하는 듯 했으나 실상은 정확히 단 한 사람,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미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함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 살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10개의 가락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넘기는 소리처럼 건조하고도 섬뜩하게 들려왔으나 이미 술과 색에 취한 적들의 귀에는 그저 흥을 돋우는 청아한 악기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농해는 춤을 추는 내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아래 십수를 짓씹으며 고통을 삼켰고 옷가락지가 손가락의 뼈를 짓누르는 아픔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차가운 채찍질이 되어주었다.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쥐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농계의 춤사위에 완전히 매료된 듯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흐릿하면서도 욕망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수천의 적을 베고 수많은 여인을 취해보았으나 눈앞의 여인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고하고도 위험한 매력을 뿜어내는 이는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연기처럼 유연했고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울고 있는 기묘한 이중성을 띠고 있어 사내의 정복욕을 밑바닥부터 긁어내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부관이 술병을 내밀어도 본체 만취하며 오직 농예의 움직임만을 쫓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침이 고이는 줄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저 계집은 사람이 아니다. 요물이다. 전장에서 피어난 붉은 요화 야오화로구나.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무릎을 탁 쳤고 그 소리는 정막을 깨고 농계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농에는 그 소리에 맞춰 회전 속도를 높였고 치맛자락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며 게야무라의 시야를 붉은색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사내의 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탐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 그것은 치욕과 죽음의 길이었으나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다. 음악이 절정을 향해 치닫다가 뚝 끊어지듯 멈추자 농에는 마지막 동작으로 게야무라의 바로 앞까지 미끄러지듯 다가와 엎드리며 숨을 골랐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이마는 백자처럼 하얗게 빛났고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은 붉은 저고리 아래에서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 게야무라가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한 진동이 전해졌다. 훌륭하다 조선 땅에 이토록 뛰어난 춤꾼이 숨어 있었다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억양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술 냄새와 피비린내가 농계의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게 했다. 농에는 고개를 조아린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게야무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요염하게 미소 지었다. 천한 기생에게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군. 그저 장군님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피어난 한떨기 꽃이라 여겨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유창한 일본말은 아니었지만 뜻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게야무라는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든 듯 껄껄 웃으며 큼지막한 손을 뻗어 농계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어 닿는 순간 농계에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 단 혐오감이 일었으나 그녀는 몸을 비틀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몸을 기대듯 순순히 받아들였다. 갓꽃이라. 그래, 너는 내가 꺾어야 할 꽃이다. 오늘 밤 내 술잔을 채우고 나의 밤을 밝혀라. 게야무라는 농에를 자신의 옆자리로 끌어당겨 앉히며 으름장을 놓듯 말했고 주변의 외장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성을 질렀다. 농에는 얌전한 고양이처럼 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술병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10개의 가락지가 조명 아래서 번뜩이자 게야무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호,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웠구나. 조선의 여인들은 본래 이리 치장을 요란하게 하느냐. 그의 질문에 농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태연하게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이것은 장군님과 같은 영웅을 모시는 나를 위해 제가 평생을 모아온 정성입니다. 10손가락 마디마디에 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으니 부디 그 뜻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럴싸한 거짓말이었지만 술에 취한 게야무라에게는 최고의 찬사로 들렸는지 그는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자신의 술잔을 논개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마셔라, 승리의 맛을 너도 느껴봐라. 농해는 역겨움을 참으며 술잔을 받아 들었고 입술을 살짝 적시는 신용만 하며 술을 소매자락으로 흘려보냈다. 붉은 액체가 흰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핏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게야무라는 그저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 불길한 징조를 읽어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 회장은 더욱 난잡해져 갔고 이성을 잃은 외병들이 조선 여인들을 희롱하는 소리와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농해는 눈앞의 참상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게야물에게만 집중하려 노력했으나 동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이다. 더 지체하면 안 된다. 이 짐승을 여기서 떼어내야 한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게야무라의 귓가의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장군님, 이곳은 너무 시끄럽고 탁하여 장군님의 호기로운 기상을 담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저 밖을 보십시오. 남강 위에 뜬 달이 저토록 밝은데 우리 둘만이 오붓하게 달 구경을 하며 술잔을 나누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녀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고 동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게야무라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과연 남강 위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척하는 외장들의 허영심을 자극한 논개의 수는 정확히 적중했다. 과연 내 말이 옳다. 이런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는 술맛이 나지 않지. 그래, 나가자. 네가 말한 그 달빛 아래서 내 너를 꺾어주마. 게야무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몸을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는 그를 농개가 재빨리 부축했다. 거대한 곰 같은 사내의 무게가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지만 농해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대장군께서 풍류를 즐기러 가신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게야무라가 부하들을 향해 고함치자 부관들과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대장이 여인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욕정을 풀려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여인이 품고 있는 서슬퍼런 칼날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농해는 게야무라를 부축하여 촉성루를 빠져나왔고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전장이었고 오직 그녀 혼자서 이 거구의 괴물을 감당해야 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연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이 향하는 강가 쪽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물새 소리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발밑에 돌멩이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게야무라의 거친 숨소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이쪽입니다. 장군. 저 바위 위가 달을 보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랍니다. 농해가 가리킨 곳은 촉성루 아래 남강 물결이 굽이쳐 흐르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솟아있는 이암 바위이었다. 평소에는 위험하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 위험함이 오히려 농해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다. 게야무라는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농개의 손에 이끌려 비틀비틀 바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경치가 좋구나. 아주 좋아. 너처럼 아름다운 계집과 함께라니 천하를 다 가진 기분이로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농개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농해는 소름 끼치는 그의 손길을 참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장소로 그를 유인했다. 강물이 가까워질수록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세졌고
검푸른 강물은 마치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저승의 입구처럼 보였다. 농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어보았고 옷가락지들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나으리,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사방이 탁 트이며 강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농계의 치맛자락과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흩날렸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아니 칼날처럼 시리게 빛나고 있었다. 게야무라는 바위 끝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이, 조선 땅의 산천이 모두 내 발 아래 있구나.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그는 두 팔을 벌려 승리감을 만끽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이고 있었다. 농에는 그 뒤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은 그저 적장의 놀이개가 되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것이고 성공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의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게야무라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장군님, 그리도 좋으십니까? 그녀가 나직이 묻자 게야무라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좋다마다 이제 이리로 와서 내 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옷고름을 풀어라. 그의 눈빛이 다시금 음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논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바짝 다가서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가장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 장군님. 제가 장군님을 위해 옷고름을 풀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농계의 말에 게야무라가 의아한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청이라 무엇이냐? 말해 보거라. 내 오늘 기분이 좋으니 무엇이든 들어주마. 농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옷가락지의 감촉이 갑옷 위로 전해졌다. 저를, 이토록 가녀린 저를 장군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한 번만 꽉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의 그 위대한 힘을 제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뇌쇄적이었고 남자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완벽한 유혹이었다. 게야무라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깟 이리 대수냐, 이리로 오너라. 그는 양팔을 벌려 농예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농예는 그 품으로 뛰어들듯 안겨들었다. 이것은 포옹이 아니었다. 이것은 결박 제후의 시작이었다. 농예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열 손가락에 낀 가락지들을 서로 깍지 끼워 단단히 맞물렸다. 철컥. 가락지가 맞물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지만 강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이제 그녀의 두 손은 풀리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외장의 목을 조이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그를 물귀신처럼 올가매고 있었다. 농예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게야무라의 갑옷 위로 떨어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추락뿐이었다.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자신의 등 뒤로 맞잡은 여인의 손길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연인의 부드러운 포옹이라기보다는 죄인을 구속하는 형틀의 차가운 쇳소리와도 같았다. 술기운에 달아오른 그의 몸은 뜨거웠으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는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으니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장수의 감각이 비로소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봐, 손이 너무 세게 쥐는 것 아니냐. 그가 웅걸거리며 몸을 뒤로 빼려 했으나 농계의 팔은 마치 강철로 만든 밧줄처럼 그의 허리와 등을 옥죄고 있었고
열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들은 서로 맞물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게야무라의 흐릿한 눈동자의 초점이 돌아오며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품에 안긴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방금 전까지 교태를 부리며 웃던 요염한 기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서리빨 같은 살기를 띤 여인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으며 그 깊은 검은 눈동자 속에는 타협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노하라, 이게 무슨 짓이냐. 게야무라가 거칠게 소리치며 팔을 휘둘러 그녀를 떨쳐내려 했으나 이미 농개의 몸은 바위 벼랑 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깍지 낀 그녀의 손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 풀리지 않았다. 농해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그러나 더없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장군, 황천길이 외로울까 하여 제가 동무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저주라기보다는 차라리 슬픈 기도에 가까웠으나 그 말을 듣는 게야무라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바위 위에 있기는 미끄러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목을 휘감은 농개의 체중이 그를 벼랑 끝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놔 놓으란 말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외장의 위엄은 사라지고 죽음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비명만이 남강의 밤공기를 찢어 발겼다. 그러나 농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생을 이 순간에 태워버리기로 작정한 불꽃이었기에 두려움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나으리, 이제 갑니다. 농해는 마음속으로 지아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있는 힘을 다해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두 사람의 몸이 의암을 떠나 허공에 붕 뜨는 찰나 게야무라의 절규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농해의 붉은 치마폭이 밤하늘의 거대한 꽃잎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서 피어난 꽃이 낙화 엔낙 후아 하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처절하면서도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달빛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을 비추었고 멀리 진주성에서 타오르는 붉은 화염은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허공에 매달린 그 짧은 순간 농해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최경회의 부채를 느꼈고 그 온기가 심장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공포에 질린 게야무라의 눈동자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농해의 표정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두 사람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검푸른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풍덩,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으며 남강의 정적을 깨뜨렸고 차가운 강물이 그들의 몸을 집어삼켰다. 입수하는 충격으로 인해 전신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농해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순식간에 천을 앗아갔다. 게야무라는 물속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논개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거구의 힘으로 농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등을 내리쳤으나 물의 저항 때문에 그 힘은 반감되었고 무엇보다 농해의 깍지 낀 손은 그야말로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농해는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그럴수록 더욱 세게 손을 맞잡았다. 절대 놓지 않는다. 죽어서도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그녀는 숨을 참으며 게야무라의 허리를 다리로 감아 그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사투는 지상에서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잔혹했다. 게야무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공기방울들이 은빛 구슬처럼 위로 솟구쳐 올랐고, 그것은 그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강물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수록 수압은 강해졌고, 뱃속에 남은 공기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농개의 눈앞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고통은 점차 무뎌지고, 대신 기묘한 나른함이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게야무라의 반항도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그의 거친 몸부림은 경련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축 늘어진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농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살아나 도망칠까봐. 아니, 저승까지 그를 끌고 가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은 뜨거웠던 그녀의 복수심을 식혀주었고, 격렬했던 그녀의 심장 박동을 천천히 멈추게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문득 환한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 그리운 목소리, 최경회였다. 그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고생했소, 부인. 이제 편히 쉬시오. 그 환영을 본 순간 농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잡고 있던 깍지를 풀지 않은 채 지아비의 환영을 향해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예, 나으리.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강물 위로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몸을 던진 자리에는 둥근 파문만이 겹겹이 퍼져나가다가 이내 사라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물은 다시 유유히 흐르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남겨진 것은 주인이 사라진 농예에 꽂힌 한 짝뿐이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왜군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강가로 몰려나와 고함을 지르며 물속을 뒤졌으나, 칠흑 같은 어둠과 깊은 강물은 그들을 거부했다. 대장군께서 강물에 빠지셨다. 어서 건져라. 당장 배를 띄워라. 혼란과 공포가 왜군 진영을 덮쳤고,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바뀌었다. 그 소란스러운 아비 규환 속에서도 남강은 묵묵히 흐르며 논개와 게야무라를 품은 채 더 깊은 곳,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논개의 죽음은 단순한 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있던 왜적들에게 던지는 거대한 충격이자 경고였다. 비록 육신은 물속에 잠겼으나 그녀가 보여준 의기, 이키는 강물보다 더 푸르고 깊게 역사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물속 깊은 곳, 강바닥의 모래톱에 두 사람의 몸이 닿았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서로를 올가맨 그 자세는 기괴하면서도 엄숙했다. 게야무라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부릅떠 있었고, 농예의 눈은 평온하게 감겨 있었다. 그녀의 붉은 치마는 물살에 따라 너울거리며 마치 물속에 핀 연꽃처럼 보였고, 열 손가락의 옷가락지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절개와 충절의 증표였으며, 동시에 침략자를 응징한 승리의 훈장이었다. 강물은 그들의 천을 앗아갔지만 그 자리에 서린 원한과 충정은 영원히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강물을 비추었으나, 그 빛은 어쩐지 슬프고도 창백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마치 논개의 넋을 위로하는 망가, 완것처럼 들려왔고, 진주성을 감싸던 붉은 화염도 새벽이 다가옴에 따라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남강에 떨어진 꽃 한 송이가 일으킨 파동은 결코 멈추지 않고 조선 팔도로, 그리고 후세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남강은 지난밤에 처절했던 비극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무심하리 많지 고요하고 푸르게 흐르고 있었으니 강물 위로 떠다니는 것은 주인을 잃은 투구와 부러진 창, 그리고 붉게 물든 꽃잎들 뿐이었다. 동이 트면서 드러난 진주성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나 왜군들의 진영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침울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기생 하나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다. 밤새 횃불을 밝히고 강물을 뒤지던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장수들은 대장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으니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도 마치 패잔병과 같은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강가에 모여선 외병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굽이치는 물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눈에는 지난밤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떨어지던 여인의 모습이 마치 강물의 신이 놓아여 보낸 재앙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그 계집은 인간이 아니었어. 귀신이었어. 우리 대장군을 저승으로 끌고 가려고 온 물귀신이었다고. 누군가 겁에 질려 내뱉은 말은 순식간에 진영 전체로 퍼져나가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었고 진주성을 함락시킨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길한 패배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며칠 후 하류 즈음에서 서로 엉겨붙은 두 구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물속에 며칠이나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개의 손은 여전히 게야무라의 몸을 올가맨 채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손가락 마디마디에 끼워진 옷가락지는 살을 파고들어 뼈와 하나가 된 듯 단단히 박혀 있었고 퉁퉁 불어버린 손가락은 마치 쇠갈고리처럼 변해 장정몇이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게야무라의 시신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던 반면 농개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하고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왜군들은 서둘러 대장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끝내 논개의 손을 풀지 못해 결국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나서야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기막힌 사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고 살아남은 진주 백성들은 폐허가 된 성터에서 목 놓아 통곡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장수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나라님도 버리고 도망간 이 땅을 가녀린 여인 혼자서 지켜냈구나. 그들의 울음소리는 강물을 타고 흘러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농예가 몸을 던진 바위만은 의암이얀이라는 이름을 얻어 그날의 결기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으니 강물 한가운데 우뚝 솟은 그 바위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가 위태로워 보인다고 하여 위암, 웨이안이라 불렀었으나 이제는 의로운 바위라 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지나가는 뱃사공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노를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다. 봄이면 바위 틈 사이로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 마치 농개의 넋이 환생한 듯 강물을 굽어보았고 여름이면 거센 장맛비가 바위를 때리며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듯했으며 가을이면 낙엽이 붉은 비단처럼 강물 위에 깔려 그녀의 마지막 춤사위를 연상케 했다. 겨울이 되어 강물이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덮여도 의암 주변의 물살만은 얼지 않고 쉼없이 흐르며 그녀의 뜨거운 충정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논개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의기사,
이지치라 이름 붙였는데 비록 신부는 천한 기생이었으나 그 기계는 어느 대장부보다 높고 푸르렀음을 만천하가 인정한 것이었다. 매년 그녀가 순국한 날이 되면 진주성 안팎은 그녀를 추모하는 인파로 가득 찼는데 여인들은 강물에 꽃을 띄우며 그녀의 넋을 위로했고 선비들은 시를 지어 그녀의 충절을 노래했다. 강물은 흐르되 님은 가지 않았으니 푸른 물결마다 님의 붉은 마음이 서려 있네. 반지는 손가락을 묶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운명을 묶은 것이었으니 그 매듭은 천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으리라. 제단 위에 향이 피어오르고 제문이 낭독될 때마다 사람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농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히 외장을 죽였다는 무용담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사람이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대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존엄성에 대한 증명이었다. 기생이라는 굴레, 여인이라는 한계, 패전국의 백성이라는 절망을 모두 뛰어넘어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 운명과 맞선 그녀의 이야기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초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적장의 목숨 하나가 아니라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던 것이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남강은 말이 없이 흐르고 있다. 강물은 그날의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지만 깊은 물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논개에 붉은 치마폭이 일렁이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촉성로에 올라 강물을 내려다보면 잔잔한 수면 위로 논개와 게야무라가 떨어지던 그 순간의 파문이 겹쳐 보이고 바람소리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총칼로 남을 정복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자임을 농에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녀가 손가락에 끼었던 10개의 가락지는 옥으로 만든 차가운 물건이었으나 그녀의 뜨거운 피와 눈물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고리가 되었다. 그 고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잇으며 개인의 희생과 민족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보며 묻는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농에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흐르는 강물로 우뚝 선 바위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녀의 혼은 남강의 물결이 되어 영원히 이 땅을 감싸 안고 흐를 것이다. 달이 차오르고 기울기를 반복하고 세대가 바뀌고 강산이 변할지라도 의아한 바위 위에 서려 있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그 기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녀를 가련한 여인이라 동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녀를 위대한 영웅이라 칭송하겠지만 농계 자신은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지아비의 아내이자 짓밟힌 조국의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디 이 아름다운 강산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바람결에 실어 덤덤하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책을 덮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 꽃은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비춰줄 것이다. 남강의 푸른 물결이 영원하듯 논개의 이름 또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를 것이다.